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계약 직전 무산됐던 체코 원전 본계약이 지난주 전격 체결됐습니다. 막판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린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우리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이번 체코 계약. 그간 진행 과정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 한국 원전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즐겨 읽는 분들도 쉽게 손이 안 가는 분야가 바로 철학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 쉽게 읽을 수 있는 철학 에세이가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다혜 북마크에서 관련 책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취임 2주차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를 했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요. 국무위원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 번 더 가져주길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또 눈에 띄는 거는 회의 시작하기 전에 물가 얘기를 하는데 네. 라면이 정말 한 개에 2,000원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실제로 뭐 라면, 계란, 빵, 밀가루 들어가고 커피, 원두 이런 거 가격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답하기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맥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들 사실 이런 거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이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가 국민에 큰 고통을 주니까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달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장관들이 다 세세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네. 앞으로 회의할 때 차관이나 또 필요하면 실무하는 담당 과장도 대동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 중심으로 좀 더 닿지 않는 것까지 좀 세세하게 파악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2차 추경 편성 방안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예고편으로 점쳐보자면 네. 뭐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자 이런 방안이 유력한데 이거는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갈지 이거는 고민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되는 게 코로나 때 어려움 겪었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과도한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하는 방안 네. 논의 중이라고 들려오는데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 거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이번에 계엄도 거치고 너무너무 어려우세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재기의 발판 분명히 필요한데 한쪽에서는 이제 또 그러면 성실하게 빚 갚고 있던 나는 뭐가 되느냐. 그렇죠. 예, 이런 네.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들려오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보폭에 맞추는 모습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차기 정부 민생과제 1순위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물가 안정을 우선으로 꼽았다. 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면서 골목 상권이 침체된 지금은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회복시킬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 차원의 그 물가 관리 TF를 구성해서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 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향해서도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에 30조 원 규모 추경을 약속했으니까 네. 민생을 위해서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도 나왔습니다. 네, 정무수석의 사선의 국회의원 출신 우상호 전 의원, 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의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 이렇게 각각 임명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 통합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요. 네. 또 대체적인 총평은 이번 수석급 인사 특징이라고 보면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라는 네.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조금씩 보면은요. 먼저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 뭐 워낙에 이름값이 있죠. 4선이나 했으니까 예. 그만큼 좀 중진의 중량감을 가진 사람이고. 대표적인 86그룹 정치인이기도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개파색이 그렇게 짙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굳이 네네. 따지면 친노 계열이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면모들이 더 보였냐면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그때는 민주당이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네. 선거도 계속 치고 네. 그때 이제 뭐 친명하고 친문 간의 어떤 갈등 그 안에서 화합을 시도하는 역할을 우상호 전 의원이 꾸준히 해왔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인정을 받은 것 같고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고문인데 이분은 중앙일보 JTBC 거쳐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한 그런 언론인 네. 출신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할 언론인 숫자를 다시 복원하겠다. 네. 윤석열 정부 때 줄였었잖아요. 줄였죠. 네. 그래서 다시 복원하고 또 브리핑하는 것도 카메라 더 추가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쌍방향 소통하는 걸 다 공개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좀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제일 조금 여지가 있던 게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였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대검 중수부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대구지검장 등등 지냈는데 이렇게 읊어드린 것만 봐도 딱 검찰 요직의 특수통 인사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려가 나왔냐면 뭐 대표적으로 당내에서는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 네.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민정수석같이 큰 자리 가가지고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냐. 친정에 목을 찌르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거죠. 예. 특히나 또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되게 이들의 끈끈함 어떤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특수통계보를 거치는 검사들 특유의 그 끈끈함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이쪽에서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오광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서 대통령 의지를 뒷받침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일각에서는 도리어 검찰 특수부 내부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를 임명한 거다라는 네. 해석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또 우려가 나오는 건 경향신문 사설에서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이 태도를 180도 바꾼 전례를 그렇죠. 모두 알고 있다. 네. 검찰 속성에 밝은 민정수석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느 쪽에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관심을 갖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관에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새 헌법재판관 이제 2명 뽑아야 되고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예. 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네. 그런데 이 중에 이승엽 변호사가 논란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예요. 예. 그래서 이해 충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맹 비난을 하면서 낯간지러운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 격이라는 일부 비판이 틀린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일단 선을 그었어요. 일단 정해진 게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아직 그분들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예.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오는 15일에는 이제 정상외교 데뷔전에 나서게 되네요. 네. 일단 통화 우리 시각으로 지난 6일 오후 10시에 20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통화 얘기는 주말 사이에 워낙에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자면
그 후에 이제 통화하고 나서 미국 측에서 뭐 공식 발표가 없더라 해가지고 여러 해석도 붙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SNS 열심히 자기의 소식을 올리기는 하지만 각국 정상들 모든 통화를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중국이라 뭐 시진핑, 뭐 푸틴 이런 경우는 꼭 올리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대체로 자신이 뭔가를 얻었다라거나 그렇죠. 뭐 네. 자랑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을 예, 때. 그럴 네. 때 이제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는 건데 캐나다에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고 취임 11일 만에 순방에 나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정이 됐어요. 네. 어쨌든 우연하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초고속 외교 데뷔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대외 신인도가 출렁였고 네. 또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새 정부 출범했다 하고 각국 정부의 그 정상들을 만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한미 정상회담, 이참에 뭐 정상회담까지 뭐 이렇게 뭐 그래서 그 조율해 보려고 특사단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네, 네. 관측도 나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은 우리 급하게 G7 가는 것 준비하기도 좀 빠듯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집중을 한다. 네. 라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사실 그 대선 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정해지기 이전부터 G7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차기 대통령 나오면 여기 참석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의견은 엇갈렸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준비 없이 갔다가 되게 이렇게 까다로운 또 트럼프 마주하고 그랬다가는 전략에 휘말릴 수도 있다. 아하, 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트럼프가 조금 로우키로 좀 우리 정부를 조금 지켜보는 네, 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정상회의 간다라고 결정을 한 건 좀 정상외교로 어쨌든간 빠르게 정상화하고 네. 우리 차기 대통령 이제 세워졌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런 네, 네. 것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워낙 또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상 외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뭐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 이렇게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네. 가졌어요. 근데 이후에 가장 사실 주목을 받은 건 이 관저에서 포착된 야외 수조 시설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뭐 출퇴근은 못 하니까 인천에서 네.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했을 때 뭐 주변에서는 이제 한남동 관저는 들어가기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급하고 뭐 돈 들여서 또 뭐 어떻게 꾸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도 없고. 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뭐 그 작업복도 이제 뭐 쓰고 있으니까 민방위 복장도 쓰고 있으니까 네. 급한데 뭐 이제 관저 쓰겠다 이런 실용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의원들하고 만찬하러 관저 들어갔더니 용처 모를 수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박홍근 의원이 사진을 올리면서 그렇죠. 문제가 드러났는데 네. 그 안쪽은 파란색 타일로 돼 있고 주변은 대리석 재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네. 단차가 있어요. 그 안에 예. 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수영장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성인한테는 무릎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개 수영은 안 되고, 수영장이 아니겠느냐. 네. 이 만찬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모르니까 네. 추측이 오간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 내외가 그 강아지 6마리, 고양이 5마리를 키웠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파면 이후에 일주일 동안 관저에서 물 200톤을 썼더라. 그렇죠. 뭐 근데 그게 관전에 수영장이 있다더라. 뭐 네, 이런 네.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이후에 윤건영 의원실이 한겨레 제보자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말하기로는 네. 온수가 가능한 수영장 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람이 사용하려면 불편할 것 같았는데
걔가 쓸 거라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제보를 했고요. 예. 또 후속으로 개 수영장 업체들에 대한 취재도 지금 뭐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에 네. 너무 관심이 쏠리니까.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개 털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털도 그렇고 예. 여과기로 돌려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물을 자주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또 온수를 쓸 때도 물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게 일단은 전문가들의 그런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뭐냐? 일단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관저 옮길 때, 그렇죠. 예, 그때 이미. 공사 예산이 부족해서 네네. 행정안전부 예비비를 끌어다 썼는데 네. 거기다가 사적용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건축 관련 법령을 어겼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50cm 이상 땅 깎고 높이거나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이런 거는 네.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또 혹시나 어떤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또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지금 차기 지도체제 정비하느라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죠. 여기서 결론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경론이 오갈 것 같아요. 네. 먼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전당대회 거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고 후보 교체 파동을 진상조사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예요. 예. 물론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의 강을 계속 못 넘어서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네. 사실 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세웠던 게 국민들이 다 봤던 사실인데 그걸 또 무효화한다라는 것도 예. 조금 그 모순이 있는 지점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나가야 된다. 사퇴론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김문수, 한덕수 당시 후보, 네. 이 후보 교체 파동이 너무 당원하고 지지층한테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까지 발동해서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러니까 징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당내 개파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뭐 나갔지만 당 나갔지만 네네. 이제 국민의힘 향해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사이비 보수 정당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맹폭격을 하고 있고 예. 그 사이에 김문수 전 장관은 나경원, 안철수 의원하고 연달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뭐 차기 당대표 선거하고 관련된 대화는 일절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 당권의 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네. 오늘 오후에 이제 국힘이 어쨌든 간 의원 총회를 하는데 여기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본격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30일까지예요. 네. 그 전에 사퇴를 하고 어떻게 할지, 조기 전당대회 할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 신임 비대위원장을 추대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맡고 있는 재판부가 18일 예정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일전에 공정성 논란 피하기 위해서 대선 이후로 미뤄졌어요. 네. 그렇게 18일이었는데 다시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원래 막 재판 빨리 재개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 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근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헌법 84조가 뭐냐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네.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 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겼어요. 네. 그러면 사실 국민들은 알고도 국정수행하라고 뽑은 거라서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6차 공판이 열렸는데 대선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선 결과 뭐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거부권을 본인이 행사했던 특검이 줄줄이 출범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떤
심경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요. 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에 대해서 오늘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추가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중 도로 오가기 비교적 수월한 시간대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정체 대부분은 돌발 상황 때문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이고요. 오창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 났습니다. 적재물까지 쏟아지면서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증평 부근부터 8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진천이나 증평 나들목에서 국도를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 부근 지나기도 불편하실 텐데요. 여기는 3차로가 막혀 있고요.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도 있어서 잠깐 살펴드릴게요. 호남고속도로는 익산 부근입니다. 천안 쪽 1차로와 2차로가 막히면서 4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가신다면 남대전 부근의 어려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25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랑스 경쟁사가 체코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패소를 했고 계약 체결이 가능했던 건데요. 그간 수주 과정과 또 체코 원전 수주가 갖는 의미를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먼저 정리부터 해주시죠. 일단 체코는 우리랑 약간은 좀 그렇게 익숙한 나라는 아니죠. 동유럽에 예. 있는 국가고요. 네. 체코가 2022년에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체코에 원전 4기를 짓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으로 치면은 두코반이라는 지역에 원전 2기, 테멜린이라는 지역에 원전 2기, 총 4기. 네. 두코반이 2기를 먼저 짓고 테멜린이라는 곳에 또 나중에 2기를 총 4기를 짓는 사업자를 뽑는 일종의 이제 컨테스트를 합니다. 입찰 네. 경쟁을 하는데 이 원전의 크기는 하나가 1200메가와트급입니다. 네. 이게 약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1200메가와트급은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최신 신형 기종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가동된 게 신한울 2호기인데 네. 여기가 한 1400메가와트급이거든요. 아. 1200메가와트급이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신형 원전과 비슷한 거를 4기를 그러네요. 짓겠다고 합니다. 네. 1200메가와트급이면은 1년에 한 90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오. 만드는 그 4기니까 360만 명 정도가 예, 쓸 수 예. 있는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로 치면 부산 정도가 1년 내내 쓰는 원전 4기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체코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 우리나라의 네. 5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렇죠. 사업이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사업자를 뽑는 모집을 2022년 3월에 모집을 했고 2025년 6월에 네. 최종적인 우리나라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판가름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입찰이 시작되고 지금 최종 사업자 정해지기까지 한 3년 3개월 정도 걸린 건데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원전 4기를 짓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요. 네. 그럼 전 세계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느냐부터 꼽아봐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뭐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 꼽아보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네. 프랑스, 영국. 자, 이 5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네. 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전하면 곧 핵연료가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핵무기가 네.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지을 줄 알고요. 네. 그 외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네. 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네. 그리고 한국 이제 정도가 있는데 네. 2022년에 체코 정부가 입찰을 붙이면서 최종적으로 세 개의 나라가 여기에 응찰을 합니다. 네. 미국 그리고 프랑스, 한국. 한국. 이 세 개 이제 경쟁률 3대 1이죠. 3대 1 네. 붙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뭐 기본적으로 큰 사업이니까 체코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한국과 미국이 한판 신경전을 벌입니다. 예.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여기에 응찰을 했고요. 네.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 줄여서 한수원이 응찰을 했는데 네. 웨스팅하우스가 응찰한 원전의 모델명이 AP1000이라는 원전이에요. 네. 한수원은 APR1400을 응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AP1000이라는 원전을 지어줄게라고 한 거고 한국은 APR1400을 지어줄게라고 한 건데 네.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AP, 네, 네, APR. 네. 사실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약간 변형, 아하. 응용을 한 뭐 우리는 한국형 기술이라고 부르고 네. 미국은 자신들의 아류 기술이라고 부르는 네. 기본적으로 그게 거기서 기술이 겹쳤기 때문에 아하. 미국에서는 아니 너희는 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아하. 체코까지 진출해서 미국 입장에서 네. 우리의 이해를 침해하는 거야라고 거기서 소송이 한번 붙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세 나라가 응찰을 했는데 그중에 유력한 한국과 미국이 소송을 하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네. 한번 좀 시간이 끌렸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행히 한국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국이기 때문에 네. 사이좋게 합의를 합니다. 아, 합의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일단 그 법적 분쟁을 해소를 해요. 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분쟁은 해소가 됐고 미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중간에 떨어져 나가요. 탈락을 네. 해요. 결국 네. 2대1 한국과 프랑스인데 한국과 프랑스도 사실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작년 7월에 체코가 한국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예, 예. 우선 협상 대상 선정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계약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프랑스가 또 체코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체코 네. 정부가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뭐 계약 요건들이 이미 한국에 너무 유리하게 책정된 걸로 편파적이었다. 예, 편파적이었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미 체코 정부가 무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한수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네. 사실 계약 가면 끝이에요. 법원에 아무리 냈다고 네, 해도. 네. 그래서 정확하게 거의 한 달 전 5월 6일에 이제 한국의 산업부 장관과 우리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권위니까 네, 네.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 대신해서 체코로 날아갑니다. 네. 최종 그 서명식 계약식을 하려고 예.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와중에 비행기 그렇죠. 타고 있는데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회사에 손을 들어줘요. 네. 물론 이제 최종 선고는 아니고 가처분. 그렇죠. 이거는 프랑스 쪽의 입장이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사인해 버리면은 계약해 버리면은 되돌릴 수 되돌릴 없으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 중지해라고 아하. 한국에서 산업부 장관이 출발할 때는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체코에 내리니까 네.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체코 법원에서 진행 중인 프랑스 회사와 체코 정부의 이 소송, 네.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이제 연장이 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예.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사실 몰랐는데 네. 체코 정부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원전 전력공사 그렇죠. 사업이에요. 이게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프랑스 정부의 기업의 이익 때문에 그게 미뤄지면 체코 정부의 국익에도 침해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체코 정부가 체코 법원에 항소를 했고 체코의 최고 행정법원, 우리로 치면은 뭐 대법원에 가까운 예, 곳에서 예. 1심의 가처분이 잘못됐어. 이거는 소송은 소송이고 일단은 체코 정부와 한국의 한수원이 서명해도 돼라고 네. 지난주에 나왔어요. 네, 그러자마자 이제 나오자마자 한국의 한수원과 체코 정부가 다시 체코까지 날아갈 시간은 없고 네. 일단 전자로 인터넷으로 바로 서명을 하면서 1차적인 그 두쿠바니 원전 2기에 대한 계약권을 우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따내게 된 겁니다. 예. 굉장히 이 행정법원의 이
취소 처분이 나오고 나서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간의 과정을 진짜 이렇게 되짚어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네. 이번 계약 이제 우리나라 뭐 예전에 두바이 원전에 이어서 16년 만에 원전 수출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겠습니다. 일단 뭐 16년 만에 뭔가를 다시 수출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 아까 그 모두의 소개 발언할 때 26조 원짜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네. 2기만 해서 26조 원이거든요. 네. 4기까지 하면 한 50조 원 될 수 있어요. 그 그렇죠. 금액 자체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받을 일이고 근데 이제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곳에 진출한 거잖아요. 예. 근데 체코는 유럽이에요. 근데 네. 유럽이라는 곳이 이 원전 기술의 일종의 본산입니다. 네. 그 프랑스가 원전 최강대국 중에 한 명이고 네. 프랑스는 원전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안방을 뺏긴 거예요. 그렇죠. 뭐 아시아에서 뺏긴 게 아니고 유럽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가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소송까지 걸면서 네. 나오는 거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원전의 주변국이었는데 네. 이제 안방에 진출을 한 거니까 마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뭐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아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박수칠 일인데 네. 중요한 건 이거는 뭐 물론 기분도 기분입니다만 결국은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 예. 이문을 많이 벌어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큰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가 되는 건데 네. 그럼 두바이 때는 돈을 많이 남겼느냐? 자, 두바이 때 원전 수출이 그때 기준으로 47조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와, 2009년.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보다 더 큰 사업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원래 진출할 때는 한 10% 정도의 이익을 남길 거라고 그때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47조 원짜리 사업의 10%니까 네. 뭐 근 한 5조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예. 그래서 한수원이 이런 식으로 수출해 나가면 정말 한수원의 미래는 장밋빛이다라고 예. 했는데 네. 그럼 지금까지 2025년까지 얼마 벌었느냐? 한 4조 7천억 원 예상했었는데 네. 지금 700억 원 벌었습니다. 아, 700억 원. 원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47조 원이라는 사업의 최종적인 가격은 책정이 돼 있지만 네. 우리가 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와 분쟁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었어요. 결국 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아니 너희 우리 기술 갖다가 한국 너희가 돈벌이 하면 안 되지. 그때도 분쟁이 붙었고 그때도 비밀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하. 공개 안 되는데 아마 네. 추정컨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회사가 원천 기술이 있으니 예.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이익을 나눴던 것 같아요. 아하.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을 나누는 측면이 있으면서 네. 실질 이익이 기대치보다 거의 한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체코 원전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굉장히 박수 쳤지만 사실 실속이 없는 그런 그렇죠.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수주한 것 자체는 굉장히 박수칠 일이고 앞으로 네. 기대감을 안게 하지만 과연 이익이 충분히 날 것이냐 혹시라도 두바이 원전의 전체를 밟는 거 아니냐 이걸 네. 좀 지켜보면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많긴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것도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를 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원전 기업들 예. 조금 활기가 돌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죠. 일단 네. 사실 26조 원짜리 그 사업 자체도 크기도 하지만 네. 이번에 우리가 팀 코리아라는 명명으로 컨소시엄을 대대적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네. 주 계약자는 한수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는 한전 기술이라는 업체가 하고요. 예. 원자로 이 기기를 만드는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이제 검축물이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시공은 대우건설. 그다음에 핵 연료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핵 연료는 한전 연료. 그다음에 실제로 완공됐을 때 운전을 하고 또 고장 나는 걸 정비하는 곳은 한전 KPS 7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네요. 당장 이제 가장 중요한 주기기 원자로 터빈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로 5조 원짜리 수출을 해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총 사업비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너무 많이 쓰거나 혹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나눠버리면은 아까 두바이 원전처럼 빛 좋은 개설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 50점짜리이고 이제 나머지 향후에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나머지 50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분쟁에서도 봤던 것처럼 앞으로 원전 수출을 더 많이 하려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이 독자적인 원천 기술 갖는 게 맞습니다.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계속 미국과 관계 있는 미국의 원천 기술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술로 지어진 원전을 수출하면 이 분쟁이 끊임없이 붙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시공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죠. 이 원천 기술이 1970년대에 온 거거든요. 네. 50년 전에 한국에 기술을 줬다는 이유로 계속 피를 받으니까 얼마나 네. 좋은 거예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완전히 한국형 독립 기술을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 한수원이 그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이제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네. 앞으로 있을 원전 수출을 감안하면 그 완전한 기술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땅벌 집 보고 꿀돈 내어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 되기도 전에 거기서 나올 이익부터 생각해 돈을 앞당겨 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땅벌은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벌을 이르기도 하는데요. 크기는 좀 작지만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달려드는 특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속담과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너구리 굴 보고 피물 돈 내어 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기서 피물은 짐승의 가죽 또는 그것으로 만든 물건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너구리 굴을 보고 벌써 너구리를 잡아 그 가죽으로 갚을 생각으로 빚을 내어 쓴다는 뜻으로 될지 안 될지를 모를 일을 가지고 미리 그 이익을 당겨 쓰는 것을 비꼬아 이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땅벌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말벌이 있습니다. 말벌은 호박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독성이 아주 강하고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말벌이란 이름에서 첫 음절의 말은 크다란 뜻을 접하는 접두사니까 이름만으로도 이 벌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접두사 말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말개미, 말매미 같은 것이 있는데요. 말매미는 우리나라 매미 중에서 가장 큰 매미고 말개미는 덩치가 큰 왕개미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전까지 짙었던 안개는 모두 거쳤고요. 안개 뒤의 하늘 모습은 구름 양이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점차 구름이 거치고 맑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30도 이상의 낮 기온이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강한 일사로 인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 식중독도 연일 경고 단계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게 여름 초입에는 방심하기 쉬운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는 날씨로 되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경북 내륙으로 5에서 10mm의 약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대기 불안정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수도권 강원은 오전에는 좀 흐린 날씨 보이다가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중북부 쪽에 5mm 미만의 비가 오전에 좀 뿌려질 수 있고요. 제주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연일 짙은데요. 서해, 남해,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주 끼니까 각별히 해상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적으로 17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를 포함해서 24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0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고 공판기일을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12일까지 출석하라며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1차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며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해산 시도에 부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 방위군이 배치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원모 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해 추가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파업을 재개했는데요. 출근길에 큰 혼란은 없었다고요? 네, 연휴 기간 준법 운행으로 투쟁 수위를 낮췄던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가 다니는 시간부터 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광주 전체 시내버스 기사는 2,400여 명인데 이 중 노조원이 1,400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특히 10개 회사 중 4곳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운행률은 88%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97개 노선 중 51개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 중이고 46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감소했습니다. 예. 이에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는데요. 지하철 운행을 10위에 늘리고 출퇴근 시간 버스 정류장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지나면 버스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요. 사측이 파업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가까스로 파업 사태를 피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협상을 재개했던데요.
별다른 진척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6일 실무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지난달 28일 새벽 최종 교섭이 결렬된 이후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 양측은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는데 다만 매주 1회 실무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파업 대신 협상하겠다는 의지는 재확인했지만 실제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예. 임단협 요구안부터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여전히 정기상여금 처리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 차이는 팽팽합니다. 네. 반면 파업까지 불사했던 부산과 창원, 울산 버스 노사는 잇따라 합의하면서 이들 결과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니 서울 버스 노사 갈등에도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요. 오늘 요즘 마트에서 달걀 사려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내려놓는 분들 많으시던데 당분간 이렇게 달걀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서민 밥상을 책임지는 달걀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산지 가격은 최근 4년 만에 정점을 찍었고요. 적어도 8월까지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특란 10개 가격은 1년 전보다 2.3% 오르는데 그쳤는데 4월과 지난달 각각 10%, 12% 넘게 급등했고요. 예. 요즘 마트 가보면 이 30개들이 한 판에 7,000원은 가볍게 넘는데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간 서비스로 계란찜을 내주던 식당 사장님들은 값이 갑자기 올라서 한 달에 2-30만 원씩은 더 든다며 단골 손님이 많아 양을 줄일 수도 없어 난감하다 토로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최소 두어 달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이달 달걀 산지 가격은 특란 10개 1,850원에서 1,950원으로 1년 전보다 최대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로 2,000원을 웃돌던 2021년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왜 이렇게 오르나 달걀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산란업계와 정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면서 병아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말하고 있고요. 반면 정부는 개정안과는 무관하다. 생산자들이 조기에 산지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어쨌든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만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산란업계는 이르면 이번 주 달걀값 안정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반찬 없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달걀이었는데 이제 진짜 주문할 때 덜컥 한 번씩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녁 메뉴를 점심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식당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보통 비슷한 구성의 메뉴라도 네. 저녁에는 점심보다 더 비싸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재료며 인건비며 줄줄이 올라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는데도 상당수 식당이 저녁 메뉴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팍팍해진 지갑 사정 때문에 점심 한 끼로 때우고 저녁 외식은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이윤을 줄이더라도 이 저녁 타임에 손님을 더 끌어보려는 구육책을 꺼내든 건데요. 네. 경제 불황으로 기업들 회식까지 크게 줄면서 이런 출혈 마케팅을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서울에 있는 한 호텔 뷔페는 점심보다 저녁이 10,000원 더 저렴한 데다 네. 와인까지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네. 또 제주에 있는 한 호텔 레스토랑도 점심 메뉴는 17만 원인데 저녁에는 12만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같이 저녁 손님이 크게 줄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췄다 말하고 있고요. 네. 이런 저녁 역전 현상은 구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공회의소처럼 외부인도 이용 가능한 식당에선 점심이 7,200원, 저녁은 5,000원인데 식재료 값이 올라도 저녁 가격은 올리지 않은 데다 셀프 라면 코너까지 만들고 나서야 겨우 저녁 손님 수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 토로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8.3%였던 음식점 폐업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1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고.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 지금 미국 LA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가 뭐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불법 체류자 체포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 주방위군까지 진압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LA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300명의 주방위군이 도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선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쏘자 이 무장한 군인들이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맞대응하기도 했는데 불붙은 차량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결박된 시민들은 격렬히 저항하다 연행되는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번 대규모 시위는 며칠 전 이민세관 단속군과 FBI 등이 불법 이민자 44명을 체포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단속 현장을 비롯해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주변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페라마운트 지역 등에서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는데 네. 물리적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태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LA 폭동 이후 네.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시위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이 긴장감은 고조됐고요. 일각에선 민간인에 대한 군대 투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피트 엑세스비 국방장관은 폭력이 계속되면 해병대도 보내겠다 압박수를 높였고 예. 제이디 벤슨 부통령 역시 시위대를 반란 분자로 규정하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이는 강력히 기소될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교민들도 피해가 절대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들 중심으로 사내 부부가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약 10년 전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컴퍼니 커플 이른바 CC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10곳 중 7곳은 사내 부부가 100상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로 본사를 옮긴 한수원은 전체 직원 10명 중 1명에 달하는 669상이 사내 부부로 지방 이전 직전인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대도시와 먼 지역에서 일하다 보니까 연애 상대를 만날 기회도 적은 데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공기업들이 결혼과 출산을 위한 복지 제도를 확대하면서 사내 부부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네. 수천만 원이 드는 결혼식 스드메 비용을 대주거나 결혼, 출산, 축하금 지원부터 이 가족용 사택 제공, 다자녀 가정 등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 이게 너무 많아진 사내 커플 때문에 이 회사 측과 직원들이 이렇게 겪는 불편함도 함께 생겨나고 있다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경우 업무 공백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또 번갈아 내더라도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예. 특히 최근 이 남성 직원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까지 신설되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 육아휴직 종류와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다 보니까 인사팀에서는 부부가 같이 휴가를 쓸 때 업무 공백을 채울 방법이 최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직원들이 겪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면 대부분 기업에서 출산이나 결혼 지원금 등 혜택을 이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서 유독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내에서 결혼하면 복지 제도가 오히려 반감되는 셈이다라는 반응도 나오고요. 부족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오전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인데요.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지금 휩쓸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미국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K-뮤지컬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최고영예인 작품상을 받았고요. 이외에도 연출상과 극본상, 음악상, 무대 디자인상, 나무 주연상까지 휩쓸면서 수상에 연애를 안았습니다. 6관왕을 기록했네요. 네. 특히 극본상은 박천유 작가에게 돌아갔는데 토니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에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인데요. 국내에선 지난 2016년 초연했고 지난해 11월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하면서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습니다. 토니상 이전에도
또 제91회 드라마 리그 어워즈에서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해서 2관왕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에서도 뮤지컬 작품을 수상하는 등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확신의 해피엔딩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뭐 음악계나 영화계에서 이렇게 최고권위의 대형 시상식 뭐 상을 수상한 적은 있었는데 또 뮤지컬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더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최근에 한때 단종됐던 인기 제품들이 잇따라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재출시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재출시된 1975년생 농심라면은 석 달 만에 판매 1,000만 봉지를 돌파하면서 품절 현상까지 빚어졌고요. 네. 1991년 단종됐던 카레맛 과자 B29는 재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면서 단체 행동을 벌인 끝에 올해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단종이 오히려 브랜드 충성도를 자극하는 방식이 되기도 한 건데요. MZ세대는 신기함에, 중장년층은 추억에 반응하는 만큼 여러 세대를 한 번에 겨냥할 수 있어서 재출시는 실패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짚어보죠.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더운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예보됐는데 경북 구미가 가장 덥겠고요. 서울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던 하늘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충북 남부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10mm가량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 문턱에 접어들면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더위 대비 잘 하시고요. 거기에 더위를 날려줄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시내21 이다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에세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철학 에세이가 주제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철학과 쉽게 읽을 수 있는 이게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철학 에세이가 꽤 많고, 그리고 꽤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같은 책이에요. 물론 이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읽고 이게 철학책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따로 읽어야 돼요. 쇼펜하우어는 쇼펜하우어가 쓴 책을 읽어야 하고 그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읽기가 까다로운 어려운 독서가 될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씹어먹기 좋게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책들이 꽤 많아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 이제 워낙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세상이 빨리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요즘에 뭐가 유행이야, 요즘에 뭐 어떤 게 잘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또 뭐냐면 요즘에 정말 뭐가 빨리 바뀌어, 유행이 빨리 바뀌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크게 바뀌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 알고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한 이야기 좋아해. 사람들은 여전히 호감 가는 그런 편안한 사람을 좋아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걸 좋아해.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좋아하던 거를 지금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도 변치 않는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께는 철학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철학책 넘어가기 전에 일단 나는 좀 가볍게 내가 어떤 얘기를 읽을지 모르는 상태로 어려운 책 읽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철학 에세이가 도움이 됩니다.
당장 이 철학이라는 문턱을 넘기가 어려우신 분들, 저와 네네. 같은 분들 이번 시간에 좋은 책들 소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그럼 뭘까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네. 예, 소크라테스인데 익스프레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쉽게, 이런 네. 쉽게 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고 네. 이 책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아마존 베스트 논픽션이었고 또 NPR 올해의 책으로도 선정된 책이고요. 네. 에릭 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철학 에세이입니다. 보통 무슨 익스프레스라고 하면 이제 뭔가 특급 열차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몇몇 유명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요약해서 접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본데. 네네. 그리고 그 각각이 어떤 개성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주장했는가 하는 것에 좀 편안한 요약본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린 책이다. 네. 약간 여러 가지 맛의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테스터 같은 네. 들을수록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를 들면 질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소크라테스처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 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알 때에야 비로소 공부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 선생님 뭐 이것은 왜입니까? 왜 사람들은 악한 것에 매료됩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치면 그거는 왜다 이렇게 답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어떤 악함이 우리의 눈길을 끄느냐라고 네. 물어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물었는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식이라고 하면 네.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면 나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그 월든을 쓴 소로처럼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식으로 그 각각의 인물들과 관련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보부아르와 몽테뉴가 나오는 대목은 노화와 관련된 대목입니다. 네.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몽테뉴까지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을 다 이렇게 좀 일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책 자체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대단하게 철학 공부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네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막막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얘기했어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책을 쓴 분은 에릭 와이너 이분도 뭐 곧 철학자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책은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철학을 또 전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먹기 쉽게 떠먹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안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이 책 같은 경우는 행복의 지도라고 하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그 NPR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이제 해외 통신원으로 일을 했고 네.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뭐 어파 같은 여행 잡지에 기고를 했던 그런 뭐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작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뭐 철학자들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소음을 미리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안에서 진정한 소리는 새로움이라는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쓰인 것이 늘 더 정확하다는 생각. 나중에 쓰인 것이 전에 쓰인 것보다 더 개선된 것이라는 생각.
모든 변화는 곧 진보라는 생각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이라는 대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쇼펜하우어는 SNS가 없을 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했죠. 예, 근데 쇼펜하우어를 읽다 보면 요즘 세상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건 다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할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법칙이나 어떤 시선에 대해서는 이미 몇백 년 전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고민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SNS는 없었지만 다른 것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이라는 대목에도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노년의 최종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물길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것.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타오를 것임을 믿는 것. 카이로스의 지혜.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심지어 물러나는 것에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20살하고 똑같아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잘 늙어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가 지금 있는 나이 연령대에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타이밍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내가 뭐 물러날 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왜 항상 윗사람들 보면서 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그런 글들입니다. 오래전 이 철학자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이 남긴 말에서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철학자의 명언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지금까지 이 명언이 전해지는데도 역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소크라테스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마주쳤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지식을 많이 갖다 주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대해서 더 알아보아야 할지에 대한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지금 소크라테스를 읽어야 하는지 보부아를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다른 책으로 넘어가기에 좋은 바탕을 깔아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내가 조금 더 뭔가 배움이 많은 것 같고 관심이 간다 하면은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안내서 같은 책이군요. 다음으로 소개할 철학 에세이는 어떤 책일까요? 현대사회 생존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 책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그 영국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 2000년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가인데요. 불안이라는 책도 있었고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랑과 인생과 이런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써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인생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뭐 인생학교 제목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한평생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평생 배울 것들은 보통 철학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3 더하기 3이 6인 건 가르쳐줄 수 있지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취직하고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런 것
것들에 대한 답을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생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런 활동들을 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책들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랭 드 보통하고 인생학교가 이제 같이 책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현대사회 생존법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그야말로 현대사회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목차를 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좀 관심이 가는 그 주제들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소비 자본주의로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돈을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럼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 중에 그 금융치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금융치료. 예, 네. 우울하면 금융치료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사란 얘기죠 보통은 이런 네, 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물건 살 때는 뭐가 필요하면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돈을 쓴다는 행위에는 우리가 받고 있는 뭐 슬픔이나 불안 같은 것을 달래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충동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광고, 물질주의, 매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또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또 역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 사랑, 성,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이 광고에서 보여주는 당신이 이 물건을 가지면 이런 기분이 될 거예요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주의, 일, 조용한 삶, 바쁨, 추함, 교육, 완벽주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건드리면서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우리는 지금 왜 이게 힘들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뭐 AI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현대 사회가 참 뭐 기술이나 의학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발전하고 너무 풍요로운 그런 네네네. 사회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좀 고민할 거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나아지고 모든 게 다 개선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대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홀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비록 각자가 괴로움을 겪고 있긴 해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친 것이라기보다는 전에 없이 강렬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성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대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책이 있느냐 그랬으면은 뭐 철학자들이 뭐하러 계속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짚어봐야 되는 대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는 알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네. 약간은 실마리를 잡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맞습니다. 답을 찾게 만드는 그런 책인 것 같네요. 책 속에서 또 뭐 인상적인 대목도 있었을까요? 일과 가정 생활이 상충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이나 의욕 부족 때문이 아니다. 단지 두 가지 거대한 상반되는 주제가 충돌하는 역사의 한 시기에 살고 있을 뿐이다. 가족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일, 효율, 이익 및 경쟁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통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서로를 배척한다. 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굉장히 큰 특징은 일도 가정생활도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침입하고 있고 뭘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내가 지금 밖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됐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뭐 당장 요즘에는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이런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고
당장 답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 같은 느낌, 혹은 맞아요. 무관심한 네. 사람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오는 요구에 계속 응해야 되고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일과 관련된 요구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펼쳐지게 되어 있고 이 양쪽이 다 강한 요구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이 뭐라고 할까 장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쉽게 읽기 좋은 철학 에세이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한 끼 실록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요즘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인기가 많은 그릭 요거트 혹시 즐겨 드시나요? 저 자주 먹고 오늘 아침도 그릭 요거트 먹고 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제가 사실 음식 평론가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떠먹는 요거트. 사실 표준어로는 요구르트입니다. 네. 제가 2009년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요. 한번 쭉 둘러보니까 무엇보다 요거트의 품질이 참 좋지 않아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꾸준히 요거트를 예의주시해 왔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건강식품으로 그릭 요거트 열풍이 불면서 전반적으로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유가 잘 안 팔리는 현실 속에서 유업계가 활로를 찾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거는 그릭 요거트가 인기를 누리면서 꾸덕꾸덕이라는 형용사가 갑자기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꾸덕꾸덕이란 표현 진짜 많이 쓰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그 요거트의 유청이라고 부르는 수분이 적은 상태를 유청이 수분 적은 상태를 묘사하는데 쓰이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음식글을 쓰고 또 아나운서님은 직업적으로 말을 하는 분이니까 우리말의 쓰임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꾸덕꾸덕이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황태나 반건조 오징어처럼 사물의 물기가 조금은 남아있는 채로 마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꾸덕꾸덕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니까 정말 물기가 너무 없어서 이 벽에 바르는 풀처럼 마른 그릭 요거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목이 메고 제가 이 정도는 좀 문제다라고 SNS에서 지적을 했다가 사실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릭 요거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만든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뭐 일단 그릭 요거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요거트를 만듭니다. 섭씨 42도 안팎으로 좀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유산균을 더해 발효를 시키면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제인이라는 유단백질이 굳어요. 그럼 이제 순두부와 비슷한 질감의 요거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청이라는 수분, 즉 액체가 있는데요. 이를 이제 채로 걸러내거나 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드러내면 더 걸쭉해지면서 그릭 요거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화학적인 공정, 즉 발효로 요거트를 만든 다음 물리적으로 수분인 유청을 걷어내서 그릭 요거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지어 무지방 우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도 부드럽고 아주 걸쭉해질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그릭 요거트고 이 요거트 자체를 처음 그럼 만들어 먹은 곳은 어디인가요? 네, 뭐 요거트의 기원은 많은 음식들이 그렇듯이 아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델브리키라고 있는데요. 이를 분석해 보니까
식물의 표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네.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하면 요거트가 된다는 걸 인류가 우연히 발견했으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역사는 대략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네. 중앙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신석기인들이 처음으로 만들어 먹었으리라 추정을 합니다. 네. 또 한편 요구르트란 단어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네. 네, 반죽하다 또는 걸쭉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요구르막이라는 단어에서 요구르트가 파생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요구르트를 쭉 먹다가 뭔가 이제 그리스식으로 바꾼 게 그릭 요거트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반 요거트에서 수분, 즉 유청을 원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면 그릭 요거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댁에서 우유를 발효시켜 요거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뭐 면포를 이렇게 눈이 고운 면포를 도른채에 올려서 하루 정도 받쳐서 이렇게 두시면 예. 그릭 요거트가 되는 겁니다. 아하. 사실 그래서 만드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요거트 발효와 유청 분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제조기도 사실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릭 요거트의 핵심이 유청 분리니까요. 뭐 요거트를 그냥 시중에서 사셔서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유청만 분리하셔도 됩니다. 또 뭐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분리기도 또 아주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릭 요거트 뭐 드시고 싶으면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약간 궁금해지는 게 이런 그릭 요거트를 그리스 현지에서는 또 어떻게 즐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견과류 등을 더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나운서님처럼 네. 뭐 드시기도 하고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니까 체중에 신경 쓰시는 분들 간식으로도 많이 드시죠. 네. 그리스에서는 뭐 아주 두루두루 다양한 방식으로 먹습니다. 예. 요거트라는 게 궁극적으로 좀 고소하고 또 새콤하고 지방도 좀 있고 그래서 단맛을 더해도 짠맛을 더해도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식사로 먹는다거나 과일이나 꿀 등을 더하면 후식이 되기도 하고요. 예. 이제 구운 고기에 소스로 곁들이기도 하는데요.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소스 차지끼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트에 이제 그 오이와 다진 마늘을 더해서 만든 것으로 이 양고기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왔는데요. 여름에는 요거트를 차가운 수프에 이렇게 한 숟가락 올려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스인들이 요거트를 참 다양하게 즐깁니다. 그러네요. 다양하게 진짜. 이 그릭 요거트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행 시작한 거는 막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릭 요거트가 국내에 진출한 거는 그래도 대략 10년 정도 됐고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그리스 밖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예. 파예라는 브랜드가 1974년 아테네에서 설립돼서 1981년부터 수출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거쳐서 2001년에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요거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튀르키예의 브랜드 초바니가 역시 미국의 진출에 파예와 거의 전쟁에 가까운 법정 공방도 벌였습니다. 예. 이제 그릭 요거트라는 명칭 자체가 매우 잘 먹히는 걸 이제 튀르키예 브랜드인 초바니가 항의를 한 거죠.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이게 그리스산이 아니니까 그릭 요거트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법에 호소를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뭐 프렌치 토스트는 프랑스에서 안 만들어도 프렌치 토스트라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이 되면서 파예가 승리를 했고 여전히 그릭 요거트라는 명칭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 브랜드 요거트 사 먹어본 적 있지만 그 제가 알고 있던 그릭 요거트랑은 다르게 그렇게 뭐 꾸덕하지는 않던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인기인 걸까요? 그렇죠.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의 농도가 짙은 요거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소위 농후 발효유라 불리는 떠먹는 요거트는
1983년도에 처음 출시되었으니까 네. 역사는 무려 40년이 넘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사실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꽤 묽은 편이었죠. 네네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거트가 사실 그리스식이 아니더라도 원래 좀 몽글몽글한 게 계란찜이나 순두부와 비슷한 질감입니다. 예. 말하자면 덩어리가 진다는 말인데요. 네. 지금까지 국내에 그런 떠먹는 요거트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릭 요거트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국산 제품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꾸덕해야 이게 수분이 적어야 좋다. 말하자면 건더기가 많은 국 같은 느낌의 이제 네. 가성비를 추구한달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수분을 많이 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 많은 대형 유업회사들의 그릭 요거트라는 제품들은 또 보면 그냥 보통 요거트 정도의 농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이래저래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릭 요거트 맛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유산균 발효 음식은 신맛이 나죠. 네. 수입 요거트가 확실히 신맛이 좀 강합니다. 네네. 우리도 사실 유산균 발효 음식으로 아주 훌륭한 김치가 있는데요. 신기한 게 그런 가운데서도 음식의 신맛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의 요거트보다 한동안 설탕을 많이 더한 단맛의 요거트를 즐겨 먹었고요. 예, 아직도 예.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신맛의 커피를 싫어하는 경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은 요구르트를 떠올리면 단맛이 진짜 강했는데 이 그릭 요거트는 단맛이 없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지금도 그릭 요거트라면서 단맛이 강한 제품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설탕을 안 더한 건 무가당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은 이제 1983년 요거트가 이 농후 발효유가 처음 소개되면서 디저트로 자리를 잡아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게 뭐 건강식을 추구하는 경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조금씩 설탕을 더한 제품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단맛을 좋아하시면 무가당 제품에 꿀이나 잼 등을 섞어서 드시는 게 사실 더 맛있기도 하고요. 예, 네네. 예. 요즘 사실 이 그릭 요거트 다이어트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당분 확인을 꼭 하셔야겠네요. 네, 여러모로 성분표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원래 우유와 요거트가 가지고 있는 유당 정도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가당을 하지 않았는가 정도만 성분표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뭐 그릭 요거트를 많이 먹으면 이게 뭐 건강식 혹은 다이어트식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현재 우리의 그 제품들을 보면 이제 소위 꾸덕꾸덕하기 때문에 수분이 적은 제품들이 많은 거죠. 네네. 목이 매지 않을 정도로만 잘 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뻑뻑한 제품을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부르다거나 속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요즘 뭐 그릭 요거트 종류도 엄청 많고 진짜 인기라서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좀 제대로 된 그릭 요거트 고르는 법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요거트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신제품만 나오면 꼭 다 사다 먹고 성분표도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예. 관건은 이제 꾸덕이든 풍성이든 그릭 요거트 특유의 질감을 어떻게 내느냐 가 중요한데요. 네. 물리적으로 유청만을 분리해서 만드는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우유와 유산균 딱 두 가지만으로 만든 제품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네. 보통은 여기에 풍성함을 조금 더하려고 크림 정도를 첨가를 합니다. 뭐 아니면 이제 유단백 분말이나 분유 같은 역시 우유를 바탕으로 한 원료를 뭐 질감을 위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질감이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젤라틴이라든지 변성 전분, 말토덱스트린 같은 소위 이제 우유와 상관없는 증점제 첨가물을 쓰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제품들은 성분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피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15년 전 요거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제품들이고 드셔보시면 질감도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서 그냥 뭐 직접 만들어 먹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만드는 방법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네네. 발효는 온습도를 맞춰서 놓아두시면 저절로 되는 변화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청 분리마저 한꺼번에 해주는 제품이 있으니까 많이 드신다 하면은 이제 제조기를 사셔서 마트에 꼭 할인 들어간 우유들 있죠. 예, 네, 예, 이것도 예. 사셔가지고 만들어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다만 이제 이 궁극적으로 수분을 분리해서 만드는 요거트이기 때문에 네. 우유를 엄청 쓰셔도 생각보다 적은 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요거트만 사셔가지고 네. 유청만 분리시켜서 만드셔도 되는데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해보시면 번거롭기도 하고 또 대량으로 이제 관리해서 만드는 제품보다 맛이 덜하다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도했다가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네네. 그리고 이게 저희 계속 뭐 건강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많이 드신다 말씀을 드리는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가 또 그렇게 뭐 비만율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계에서 이제 가장 건강하다 꼽히는 지중해식 식사의 나라입니다만 예. 그리스의 성인 비만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22년 자료로 보았을 때 비만율이 37.38%. 이게 유럽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그리스가 최근 오랫동안 경제가 좋지 않았죠. 여기에 이제 취업률도 낮고 또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비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려되는 수준이고요. 아무쪼록 그릭 요거트의 나라 그리스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그릭 요거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건강한 그릭 요거트 잘 찾아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 끼 실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진아의 녹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